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부가 내일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의 1차 조사 대상인 토지주택공사 LH와 국토부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신도시로 지정된 땅은 물론 신도시 개발 효과를 더 누린다는 주변 땅까지 조사했다는데요. 투기가 의심스러운 직원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먼저 조국현 기자입니다. 정부 합동 1차 조사 발표 대상은 국토부와 LH 직원 14,000여 명 가운데 3기 신도시로 지정됐거나 대규모 택지 개발이 예정된 8곳에 지난 2013년 12월부터 5년 동안 토지를 사고 판 기록이 있는 직원들입니다. 정부 합동조사단은 특히 신도시 지정 지역만이 아니라 그 인접지역 토지 거래 여부도 들여다봤습니다. 행정구역상 신도시 예정지와 걸쳐 있는 읍면동을 인접지역으로 간주하고 이 지역 토지 소유 여부도 살펴봤다는 겁니다. 인접지역도 땅값이 비슷하게 올랐지만 규제는 허술해 정보만 있다면 오히려 더 쉽게 이득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합동조사단은 이를 통해 기존에 확인된 13명 외에 땅을 보유한 직원을 추가로 적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일단 해당 지역에 대한 토지 보유나 거래 기록이 수십 건에 달해 투기 여부를 조사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위법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처벌을 할 계획입니다. 정부 조사 결과를 넘겨받아 수사와 사법 처리에 나설 검경 간의 협력 방안도 구체화됐습니다. 수사는 경찰과 국세청, 금융위가 참여하는 특별수사본부가 전담하되 신속한 영장 청구나 기소 등을 위해 검경 간 수사기관 협의회를 구성해 수사 상황을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정부 합동조사단은 부동산 수사 경력이 있는 검사도 파견하기로 했습니다. 발본 3건을 주문했던 문재인 대통령은 용납할 수 없는 비리에 대한 철저한 수사는 물론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와 같은 근본적 재발 방지 대책을 정부 여당에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조국현입니다. 이번에는 수사 속보입니다. 어제 합동수사본부가 10시간 넘게 동시다발적인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투기 의심을 받는 직원들의 휴대전화까지 분석하고 있는데요. 핵심은 정보를 그들끼리 공유했는지 혹시 그 정보를 외부로까지 유출하진 않았는지 밝혀내는 겁니다. 이어서 홍희표 기자입니다. 770명 규모의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가 오늘 출범했습니다. 기존 수사단보다 10배로 수사 인력이 늘어난 겁니다. 국세청과 금융위, 투기분석원의 전문 인력도 파견됐습니다. 현재 수사 대상은 현직 LH 직원 13명, 전직 2명 등 15명인데 경찰은 내사와 첩보 수사를 통해 피의자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10시간 넘게 진행된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LH 본사 컴퓨터, 전자문서 등에 대한 분석도 계속 진행 중입니다. 내부 개발 정보가 흘러나갔는지 확인하기 위해 LH 직원 13명의 휴대전화도 압수해 분석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주고받은 내부 메신저 내역도 확보해 서로 개발 정보를 공유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어제 압수수색한 직원의 집에서는 개발 지역 지도가 발견됐는데 토지 지목 등이 담겨 있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LH 직원이면서 유명 1타 부동산 강서로 이름을 날린 LH 직원에 대해서도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경기 북부경찰청은 이 강사가 돈을 받고 불법 강의한 데다 강의하면서 내부 정보를 유출했을 가능성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인천, 부천 지역 3기 신도시도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인천경찰청은 3기 신도시 인천 계양지구와 검암 역세권 공공주택지구, 그리고 부천 대장지구에 대한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인천 계양구는 신도시 발표 직전인 2018년 11월 토지 거래량이 갑자기 2배 넘게 급증해 정보 유출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경찰은 현재 조사 중인 사건 말고도 첩보 등을 통해 부동산 투기 의심 사례를 전방위적으로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홍희표입니다. 3기 신도시 부지만큼 크지는 않지만 정부가 주택공급용 개발 예정지로 지정하고 사업 시행자가 LH인 미니 신도시 중에 과천지구가 있습니다. 저희가 여기에서 LH 직원이 정부 발표 전에 매입해서 나무를 심어놓은 시흥 신도시 수법과 똑같은 땅을 발견했습니다. 매일매일 확인되는 LH 직원들의 돈 없는 땅 사랑, 이문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도 과천의 신도시 예정 지역입니다. 1122제곱미터 크기의 농지, 매실나무가 빼곡하게 심어져 있습니다. 비닐하우스 안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땅이 매실밭
혹시 맞아요. 처음에 나무 심고 버섯목 뭐 이렇게 갖다 하우스 저기. 이 땅의 주인은 LH 서울지역본부 직원입니다. 2017년 5월 일가족으로 추정되는 4명과 함께 땅을 샀습니다. 구입 가격은 10억 8,600만 원. 주말 농작을 하겠다며 영농 계획서도 냈습니다. 땅을 사고 1년 반 뒤인 2018년 12월 이곳이 3기 신도시와 함께 택지지구로 지정됐습니다. 지금은 토지 보상을 위해 감정평가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LH 직원이 본인 명의 말고 가족 명의로 산 땅도 확인됐습니다. LH 전북 본부 직원의 부인은 다른 2사람과 함께 2017년 8월 광명에 있는 신도시 땅을 4억 9천만 원에 샀습니다. 이 직원은 이후에도 부부가 함께 바로 옆 땅을 6억 5천만 원에 또 샀습니다. 두 곳 모두 이번 3기 신도시에 포함돼 보상을 앞두고 있습니다. 정부 합동조사단의 1차 발표는 국토부와 LH 직원들 명의로 한정됩니다. 가족들까지 조사가 확대되면 투기 의혹 사례는 훨씬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MBC 뉴스 이문현입니다. 경기도 광명시와 시흥시가 자체 조사를 거쳐서 신도시로 지정된 이 지역에 이미 땅을 가지고 있던 공무원이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다만 땅을 구입한 시점에 따라서 개발 정보를 이용한 투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 보니 추가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김건휘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 광명시 노원사동. 넓은 밭에 허름한 비닐하우스만 있을 뿐 작물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광명시청 공무원이 지난해 사들인 토지입니다. 보시다시피 이렇게 아무것도 심겨있지 않은 모습입니다. 이 공무원은 작년 7월 1,300제곱미터에 달하는 이 땅을 평당 187만 원, 모두 7억 5천만 원을 들여 매입했습니다. 등기부 등본상 공동 명의자는 한 여성, 주소지가 같아 가족으로 추정됩니다. 해당 공무원은 농사를 지으려고 샀을 뿐이라며 투기 의혹은 부인했습니다. 부동산에서 거기가 좋다고 하니까 그런 거지 뭐. 저는 농사를 지으려고 샀기 때문에 그게 어느 마련에서 관계없어요. 하지만 구입 7개월 뒤 이 땅은 광명 시흥 신도시 개발구역에 포함됐고 시세는 평당 300만 원 수준으로 급등했습니다. 사람들한테 많이 들었죠. 공무원들이 여기 정보를 미리 알고 땅을 투기를 했다고 투자를 했다고 여러 사람이 같이 모아서 투기를 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많이. 인근 중개업자는 작년 중순 이후 갑자기 땅을 꼭 사겠다는 사람들이 팀을 이루어 나타났다고 말했습니다. 차까지 사달라고 하는 거. 사는 거 있지? 이런 거하고 좀 다르거든요. 꼭 사야 되겠다. 조금 돈 더 줘도. 이거는 분명히 뭐가 있다. 시흥시 공무원은 광명시에서 제방을 샀습니다. 정년을 석 달 남긴 5급 공무원인데 작년 10월 경매를 통해 제방 91제곱미터를 매입한 겁니다. 제방은 토지 보상 시 별도 평가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보상을 노리고 산 것으로 의심됩니다. 광명시와 시흥시 자체 조사 결과 광명시에서는 신도시 계획 발표 전에 토지를 매입한 공무원이 6명에 달했고 시흥시에서는 8명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업무상 정보를 이용하여 토지를 취득하였는지 여부는 현재 계속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경기도 의회 의원이 부천 대장지구에 투기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감사원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해당 의원은 부천시 의원으로 재직 중이던 지난 2018년 정부 온라인 토지 경매를 통해 아내 명의로 단독 낙찰받았는데 행정복지위원회와 도시교통위원회 소속이었다는 점에서 이 역시 투기로 의심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건희입니다. LH발 신도시 투기 의혹이 정치권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소속의 하남시 시의원의 투기 정황이 불거진 데 이어서 양이원영 의원은 어머니가, 김경만 의원은 아내가 3기 신도시 근처의 땅을 구입한 것으로 드러나 구설에 올랐습니다. 김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도 하남시의 한 임야. 더불어민주당 소속 하남시 의회 김모 의원의 87세 모친이 보유한 땅입니다. 김 의원의 모친은 지난 2017년 4월부터 4개 필지 3,509제곱미터를 3억 8천만 원에 사들였습니다. 3.3제곱미터당 40만 원꼴입니다. 그로부터 1년여 뒤인 2018년 12월 이 일대가 3기 신도시로 지정됐고 작년 12월 소유권이 LH 등으로 이전돼 보상이 이뤄졌습니다. 보상가는 3.3제곱미터당 80여만 원에 달해
김 의원의 모친은 적어도 2배 이상의 시세 차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토지의 근저당권자는 김 의원 부부여서 투기 의혹이 굳어지고 있습니다. 더구나 임야를 주차장으로 불법 사용해 임대 수익까지 얻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여기 보시면 풀었잖아요. 지금 거 보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훼손을 시킨 거다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문제 소지는 좀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해당 의원은 MBC의 취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국회에서도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최고위원과 김경만, 양이원영 의원 가족의 토지 매입 사실이 잇따라 구설에 올랐습니다. 양 최고위원은 경기도 화성시 임야 3,492제곱미터를 지난 2015년 사들였는데 도로와 맞닿은 부분이 전혀 없는 토지여서 매입 이유가 석연찮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김경만 의원은 배우자가 2016년과 2018년 시흥시 장현동 임야 321제곱미터를 매입했고 양이원영 의원은 모친이 2019년 광명시 가학동 일대 임야 66제곱미터를 매입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3기 신도시에 포함된 땅은 아니지만 개발 호재가 예상됐던 부지인데다 기획부동산을 통한 지분 쪼개기식 매입이어서 논란이 됐습니다. 저희 당의 윤리감찰단 조사가 돌입이 됐습니다.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 당직자, 보좌진 등에 대해서 조사에 돌입한 상태고요. 양향자 의원은 노후에 전원주택을 지을 생각으로 구입했지만 공직에 입문하면서 땅을 내놨는데 팔리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경만, 양이원영 의원도 가족이 땅을 구입했을 당시엔 국회의원 신분이 아니었다며 해당 토지를 처분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MBC 뉴스 김재경입니다. 이번 사태로 가장 분노한 이들이 신도시 부지에 오랫동안 살아온 원주민들입니다. 신도시로 수용되긴 매 한 가지라고 하지만 삶의 터전을 내 뜻과 상관없이 수용당하는 것과 그걸 노리고 짧은 기간에 투기를 한 이들과 똑같이 보상하는 게 말이 되냐는 겁니다. 이준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LH는 즉각 해체하라! 3기 신도시 땅 주인들이 시흥시 과림동의 묘목밭에 모였습니다. LH 직원이 높은 보상을 노리고 측백나무를 빼곡히 심은 그 땅입니다. 땅 주인들은 LH의 보상을 이제 못 믿겠다고 했습니다. 모든 3기 신도시 및 모든 것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려는 그런 취지에서 오늘 집회를 하게 됐습니다. 국가나 공공기관이 개인의 땅을 수용하면 법에 따라 보상을 해줍니다. 보상액은 공시지가, 위치, 형태 등을 감정평가해 결정합니다. 하지만 땅을 얼마나 보유하고 있었는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수십 년 동안 그 동네에 살면서 농사짓던 사람도 1년 전 투기를 노리고 땅을 사들인 사람도 똑같이 보상합니다. 실제로 이번에 문제가 된 3기 신도시 지역들은 대부분 신도시 발표를 전후해 거래량이 갑자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거래들 중 절반 정도는 지분 투자였습니다. 단기 차익을 노리고 투기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뜻입니다. 게다가 LH 직원들은 어떻게 해야 보상을 최대한 많이 받아낼 수 있는지 잘 아는 사람들처럼 움직였습니다. 지분을 1000제곱미터 단위로 쪼개 아파트 입주권까지 노렸습니다. 단기 투자를 통해서 이익을 취한 투기 세력들이 다시 그 돈을 부동산 다른 시장에 투입하고 악순환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렇게 보상정책 곳곳에 구멍이 뚫린 건 정부의 공급정책 때문입니다. 땅을 빨리 수용하려다 보니 보상도 후해지고 기준도 느슨해지는 겁니다. 국토부 고위당국자는 단기 보유자와 장기 거주 원주민의 보상이 같은 것 문제가 있다.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지금 같은 속전속결 신도시 정책부터 재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이준입니다. 토지주택공사 LH 조직 내부의 비리도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LH 내부 보고서를 보니까 허위로 출장비를 받아갔다가 적발된 직원이 3,000명 가까이 됐습니다. 단 3개월치 조사에서 전 직원의 3분의 1이 적발됐습니다. 김민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LH 경기지역본부에 근무하는 부장대우 A씨. 지난해 출장을 32번 다녀왔습니다. 받은 출장비만 126만 원. 그런데 감사 결과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가지도 않은 출장을 갔다고 하고는 돈만 받아 챙긴 겁니다. 이런 식으로 출장비를 허위로 타냈다가 적발된 직원이 2,898명. 작년 3월부터 5월까지 단 석 달치를 조사했는데 3,000명 가까이 적발된 겁니다. 전체 직원의 30%나 됩니다. 법무실 소속 직원 4명은 서울과 평택 등을 회사차로 이동해놓고 대중교통을 이용했다고 속여 교통비도 따로 챙겼습니다. 조사는 당시 LH 사장이었던 변창흠 장관의 지시로 이뤄졌습니다. 출장 시간과 PC 사용 기록을 대조하는 방식으로 찾아냈는데 이들이 허위로 챙긴 출장비는 5억 원 가까이 됐습니다. 하지만 처벌은 약했습니다. 대부분 출장비만 반납하고 끝났고 경고, 견책 같은 징계는 몇몇 직원들만 받았습니다. 2019년 LH 직원들의 출장 건수는 6만 6천 건, 출장비 지급액은 100억 원이었습니다. MBC 뉴스 김민찬입니다. 국내에 도입되는 코로나 백신 중에 얀센 백신을 제외하고는 모두 2번씩 접종을 해야 하는데요. 정부가 2차 접종을 위해 남겨둔 물량을 1차 접종에 사용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우선 접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65살 이상에 대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도 허가할 것으로 보여서 백신 접종 속도가 더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미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차 접종을 받고 화이자 백신은 4주 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8주 뒤에 2차 접종을 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정부는 1인당 2회분씩의 백신을 미리 비축해둔 상태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2차 접종을 위해 남겨둔 백신을 새로운 대상자들에게 우선 1차 접종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1차 접종자가 늘어나 백신 접종의 속도가 붙게 됩니다. 2차 접종은 추가로 들어오는 백신 물량으로 해결할 계획입니다. 실제 이달 안에 화이자 백신 50만 명분이 들어오고 코백스를 통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도 34만 5천 명분이 들어오는 게 확정된 상황입니다. 2차 접종분을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접종 간격도 당초 8주에서 8에서 12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상반기에 한 분이라도 더 많은 국민들께서 백신을 접종받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오는 17일부터는 필수 공무 출장이나 중요한 경제활동, 올림픽 출전처럼 공익을 이유로 출국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백신 접종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접종 완료자는 예방접종 도우미 누리집 또는 정부 24 시스템을 통해 국문과 영문 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 보류했던 만 65살 이상에 대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도 허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65살 이상에 대한 효과가 잇따라 확인돼 유럽 각국이 접종으로 입장을 바꾸자 오늘 예방접종 전문위원회에서 관련 내용을 논의했고 내일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또 고령자들을 75살 이상 혹은 80살 이상으로 나눠 다음 달부터 우선 접종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고령자의 치명률이 높은 만큼 최고령자 그룹부터 접종한다는 건데 연령별 세부 계획은 2분기 백신 수급 일정에 따라 조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MBC 뉴스 김미희입니다. 국내 코로나19 백신 접종자 이제 44만 6천 명을 넘어섰고 백신 접종 뒤에 이상 반응을 신고한 경우도 5,700여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대부분이 발열과 근육통 등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지 조희영 기자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고 10시간 뒤부터 발열과 오한에 시달렸다는 49살 피지영 씨. 38도가 넘는 열이 24시간이나 지속되자 해열제를 먹었고 그제서야 나아졌습니다. 매년 독감 예방접종을 하고 있는데 이런 이상 반응이 없었는데 조금 당황하긴 했습니다. 평소에 고혈압 등 약을 좀 몇 개 먹고 있었는데 상관이 없다는 얘기를 듣고서 같이 복용을 했습니다. 요양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는 20대 A씨도 백신을 맞고 이틀 동안 심한 독감을 앓듯이 아팠습니다. 관절통이랑 근육통이랑 구역감, 발열이랑 그리고 오한도 있었고 3일 때는 좀 나아졌어요. 독감 한 이틀 정도 경험한 느낌처럼. 이렇게 백신을 맞은 사람 10명 중 2~3명꼴로 발열과 근육통, 두통, 오한 등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백신을 맞으면 백신의 항원 성분이 몸 안의 면역세포를 자극하면서 항체가 만들어지는데 이 과정에서 분비되는 각종 물질이 발열과 몸살 같은 이상 반응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젊은 층일수록 심한 발열과 몸살을 보이는 경우가 많은데 건강 상태가 좋다 보니 면역 반응이 더 활발하게 나타나는 겁니다. 이런 면역 반응 증상들은 대부분 2, 3일 안에 사라지기 때문에 특별히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열이 38도 이상으로 일상생활이 힘들 정도로 나고 24시간 이상 지속된다면 해열 진통제를 먹는 게 좋습니다. 특수 질환이 있다면 의사와 상담이 필요하지만 혈압이나 당뇨, 고지혈증의 치료제를 복용하고 있는 경우라면 먹어도 됩니다. 전문가들은 아스피린이나 브루펜 등의 소염 진통제는 백신의 항체 형성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도 있다며 타이레놀로 대표되는 아세트아미노펜 계열의 해열 진통제를 권하고 있습니다. 소염작용이 있는 해열 진통제 같은 경우에는 백신의 효과를 떨어뜨릴 가능성이 미약하게 있거든요. 안전을 위한 목적에서는 가급적 타이레놀을 드셔라. 다만 백신 접종 전에는 면역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어 진통제를 먹으면 안 되고 접종 후 진통제를 먹은 뒤에도 통증이 지속되면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합니다. MBC 뉴스 조희영입니다. 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470명으로 19일 만에 가장 많은 숫자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의 평균 확진자 수도 사실상 2.5단계 수준인데요. 3차 유행이 정체기에서 증가세로 전환되는 게 아닌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오늘 코로나 상황 박진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경기 안성시 축산물 공판장과 관련한 확진자 수는 하루 사이 20명이 늘어 누적 확진자가 발생 닷새 만에 100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동두천의 외국인 집단 감염 관련 확진자도 165명으로 불어났고 부산 공동어시장에서도 15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울산 북구 목욕탕 집단 감염은 17명이 추가 확진됐는데 변이 바이러스가 지역으로 퍼졌을 가능성이 있어 역학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부산과 광주 등에서도 의심 사례가 속출하면서 방역당국은 변이 바이러스 확산을 시간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신규 확진자 수는 470명으로 지난 2월 19일 561명 이후 가장 많은 확진자 수를 기록했습니다. 설 연휴 직후 621명까지 치솟았다가 300명대까지 떨어졌던 확진자 수가 다시 증가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거리두기 단계 조정으로 인해서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규제들이 좀 완화된 측면들이 있습니다. 수도권의 경우는 전혀 안심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은 아닙니다. 지난 한 주간 국내 발생 하루 평균 확진자 수는 399.9명으로 거리두기 2.5단계 격상 기준인 400명대에 사실상 진입했습니다. 지난 주말 이동량은 연휴 기간이었던 직전 주말에 비해 조금 줄었지만 봄철을 맞아 다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3차 유행이 본격화되기 이전인 지난 11월 3주에 6,600만 건과 유사한 수준입니다. 방역이 해이해지는 모습도 곳곳에서 포착됩니다. 257명의 집단 감염이 발생했던 서울 순천향대병원에 대한 조사 결과 74명이 마스크 착용 수칙을 위반해 서울시가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습니다. 방역당국은 여러 가지 지표들이 좋지 않다며 선제적인 검사를 통해 숨은 감염원을 찾아내겠다고 밝히고 방역수칙 준수를 거듭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박진주입니다.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무리한 인상 압박으로 1년 넘게 진행되지 못했던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타결됐습니다. 올해 한국이 분담할 주한미군 주둔비는 13.9% 늘어난 1조 1,833억 원이고요. 이후 4년 동안은 국방비 증가율에 따라서 늘리기로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한 지 40여일 만에 타결이 이뤄진 건데 그 내용과 의미를 조효정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올해 방위비 인상률인 13.9%는 지난해 국방비 증가율 7.4%와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상승분 6.5%를 더한 수치입니다. 이후 4년간 국방비 증가율에 따라 늘리기로 했는데 국방 중기 계획에 따르면 연평균 6.1%로 2025년엔 약 1조 5천억 원을 분담하게 됩니다. 5년간 50% 정도 인상되는 셈입니다. 국방비 증가율은 우리의 재정 능력과 국방력을 반영하고 국회 심의를 통해 확정되며 신뢰할 만한 합리적인 기준입니다. 과거 협정에 비해 과도한 인상이란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초 트럼프 행정부가 5배 이상을 요구했고 지난해 3월 13%대 인상안을 잠정 합의한 상태라 운신의 폭이 넓지 않았다는 게 외교부의 설명입니다. 바이든 행정부도 기존 협상안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효과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네. 트럼프가 워낙 과다한 액수를 불렀지 않습니까? 이런 게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부담으로 작동할 수가 있죠. 다만 1년이 아닌 6년간 계약으로 협정과 주한미군 주둔 여건의 안정성을 높였습니다. 또 한미 양측은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들의 무급휴직 사태를 막기 위한 제도 개선에도 합의했습니다. 협정 공백 시에 전년도 수준의 인건비를 지급하기로 명문화했고 방위비가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로 더 배정되도록 합의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한미 간의 현안을 조속히 마무리 짓고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선택을 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한미 양측은 다음 주 예정된 한미 외교장관 회담에서 이번 협정의 가서명을 진행한 뒤 국회 비준 동의 등 국내 절차를 거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조유정입니다. 네, 지금부터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프로포폴 투약 의혹과 관련해 MBC가 단독으로 취재한 내용입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현재 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데 경찰이 또 다른 병원을 추가로 발견했습니다. 그가 등장하는 병원의 CCTV 영상도 확보했습니다. 여기에는 이 부회장이 수상한 약병을 들고 흐느적거리는 장면도 담겨 있다고 하는데요. 먼저 윤상문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해 서울의 한 성형외과에 경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쳤습니다. 프로포폴 처방량이 많았던 데다 유명 연예인들을 상대로 프로포폴 불법 투약이 자주 이뤄진 것으로 의심받던 병원이었습니다. 경찰은 압수한 병원 내부 CCTV 영상을 복원해 분석하던 중 뜻밖의 인물을 발견합니다. 바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었습니다. 작년에 촬영된 이 CCTV 영상에서 이 부회장은 한 손에 프로포폴 약병을 든 채 병원 복도를 휘청거리며 걸어다니는 모습이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병원장을 구속하고 CCTV에 찍힌 인물이 이 부회장인지 확인하는 작업에 나섰습니다. 병원장은 이재용 부회장이 병원에 왔던 사실을 인정했고 CCTV 속 약병을 들고 병원 안을 배회했던 남성도 이 부회장이었다고 시인했습니다. 하지만 정상적인 진료 과정에서 프로포폴을 맞았을 뿐이며 이 부회장 손에 들려있던 통에 프로포폴이 담겨 있지는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사건은 무슨 이유에선지 용인 동부경찰서에서 경기 남부청으로 수사 주체가 바뀌었습니다. 경기 남부청은 지난달 25일 이 부회장이 수감돼 있는 서울구치소에 수사관들을 보내 이 부회장의 모발을 채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모발 성분을 분석하고 해당 성형외과의 프로포폴 투약 기록을 토대로 이재용 부회장의 혐의 입증을 위해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상문입니다. 이번에 확인된 병원은 검찰 수사 대상인 병원과 전혀 다른 곳입니다. 처음 의혹이 제기된 이후 원래 병원에서 이 병원으로 바꾼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이 부회장과 병원장 사이에 연락책이 따로 있었고 그들끼리 이 부회장을 장 사장님이라는 이 암호 같은 호칭으로 불렀다고 합니다. 이어서 강나림 기자입니다. 경찰은 이재용 부회장과 병원을 연결해주는 여성 브로커의 존재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여성 브로커는 이재용 부회장을 장 사장이라고 불렀습니다. 브로커가 병원장에게 전화해 오늘 장 사장님 가십니다라고 알리면 병원장이 직원들을 모두 퇴근시킨 뒤 혼자 이 부회장을 맞이했다는 겁니다. 경찰은 이 같은 방식으로 밀어볼 때 이 부회장의 투약이 정상적인 진료와는 거리가 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프로포폴 상습 투약 의혹은 작년 2월에도 제기됐습니다. 이 부회장이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일하던 간호조무사와 주고받은 메신저 기록과 함께 2017년 1월부터 이곳에서 상습적으로 프로포폴을 맞았다는 의혹이 보도된 겁니다. 이 병원이 문을 닫은 건 2019년 12월. 폐업 2달 뒤 언론 보도와 함께 검찰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경찰은 CCTV에 찍힌 때가 지난해인 점으로 미뤄 이 부회장이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다른 병원을 찾아 프로포폴을 계속 투약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삼성그룹은 작년 이 부회장의 프로포폴 상습 투약 의혹이 일자 의사의 소견에 따라 치료를 받았을 뿐이라며 불법 투약은 부인했습니다. 프로포폴 상습 투약 의혹 사실 아닌가요?
이번에 새로 제기된 의혹에 대해 이 부회장 변호인 측은 시술 과정에서 의사가 합법적으로 처치했을 뿐 불법 투약은 없었다는 종전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또 보도할 경우 강경하게 법적 대응하겠다는 경고를 MBC에 추가로 전달해왔습니다. 이 부회장은 지난해 제기된 프로포폴 투약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적절한지 외부 전문가들이 판단해달라며 수사심의위원회를 열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해당 사건과 관련된 병원장과 간호조무사 등은 실형을 선고받았고 최승석 전 애경산업 대표도 이 병원에서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요청한 수사심의위는 내일 열리는 검찰시민위원회에서 결정됩니다. MBC 뉴스 강나림입니다. 대학병원에서 근무하던 간호사가 자신이 경험한 상습적인 가혹행위, 이른바 태움을 고발했습니다. 폭언과 폭행은 물론 환자의 분비물까지 뒤집어쓰게 했다는데요. 가해자로 지목된 간호사는 현재 교수로 재직 중이라고 합니다. 김민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입니다. 9년 전 당시 지방의 한 대학병원 중환자실 신입 간호사 A씨가 7년이 선배 간호사 B씨에게 폭행 등 가혹행위를 당했다는 내용. 무릎 뒤를 발로 차거나 쇄골 아래 주먹질하기, 명치 때리기 등 눈에 띄지 않는 부위에 폭행을 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외모를 비하하고 A씨의 부모님을 모욕하는 등 언어 폭력을 가하거나 심지어 중환자의 분비물을 뿌려 피해자가 뒤집어쓰게 했다는 겁니다. 석션을 하게 되면은 그 석션 통에 가래가 많이 차거든요. 근데 그거를 좀 화를 참지 못하시고 이렇게 확 이렇게 하시면서 제 얼굴에 그게 착 맞았거든요. 선배 간호사가 후배들에게 과도한 업무 지시를 강요하고 가혹행위도 하는 이른바 태움의 피해를 당했다는 고백입니다. 후배 간호사 여러 명이 B씨에게 비슷한 가혹행위를 당했지만 다른 선배 간호사들은 내심 이를 방조했다고 주장합니다. 아무도 제지하지 않으셨고 그냥 못 본 척 자기 일만 하고 그냥 제가 울고 있든 말든 신경 안 쓰는 척하고 그냥 계셨었던 걸로 기억해요. A씨는 가해자로 지목된 B 간호사가 최근 대학 간호학과의 교수로 임용됐다는 소식을 듣고 참을 수 없어서 글을 올렸다고 강조했습니다. 엄청 많은 피해자가 있을 거거든요. 그런 분이 교육자가 된다는 거는 이거는 사회적으로 안 될 말인 것 같아요. B씨의 소속 대학의 사실관계를 물었습니다. 관련된 부서라든지 학과에서도 다 지금 사실 파악에 좀 나서고 있고요. 지금으로서는 지금 어떻다라고 결론은 아직 안 나서요. 현직 간호사인 A씨는 가해자 B씨가 진정으로 사과하고 이번 폭로가 간호사들의 태움 악습이 사라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MBC 뉴스 김민욱입니다. 화장품 회사 아모레퍼시픽은 본사 직원이 승강기에 갇히면 진정하라면서 건물 관리업체가 초콜릿도 주고 꽃다발도 준다고 합니다. 미담 기사로 다룰 만하죠. 그런데 이 건물을 청소하는 노동자가 화물용 승강기에 1시간 정도 갇혔는데 초콜릿은 고사하고 사과 한마디 없었고 사과를 요구하자 오히려 계약이 끝났다는 이유로 일까지 그만두게 했습니다. 처음 들어보는 승강기 사고 차별, 지윤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7년 세워진 아모레퍼시픽 본사 건물. 세계 굴지의 건축상을 잇따라 받을 정도로 현대적인 디자인을 자랑합니다. 그런데 이 건물 구석진 곳에 공포의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타기가 두려워 퇴사한 직원이 있을 정도입니다. 문이 안 닫힐 때가 있었고 막 쿵쿵 하면서 움직이기도 하고. 일명 3번 코어 화물 승강기. 이 엘리베이터는 짐을 나를 때나 주로 청소 노동자들이 이용합니다. 작년 4월부터 5달 동안 확인된 사고만 9번. 청소 노동자 윤현옥 씨도 작년 7월 이 엘리베이터에 갇혔습니다. 밤 9시 쿵 소리와 함께 불이 꺼지고 승강기가 5층에서 갑자기 멈춘 겁니다. 극심한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주저앉아 있다가 서 있다가 불안하니까 무서우니까 앉아 있을 수도 없었어요. 그게 떨어지면 죽잖아요. 구조에 54분이나 걸렸습니다. 비상 벨 소리가 54분 동안 계속 울렸던 거예요. 처음부터 지금까지도 그 소리에 큰 소리만 나면은 숨이 멎어져요. 금방 괜찮아질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어지럽고 속은 미식거리고 집에 가면서 토했고 그래가지고 밤에 응급실을 간 거죠. 날이 갈수록 공황장애와 우울증 증상이 심해져 100일 넘게 대학병원에 입원했다 어제 퇴원했습니다.
오도 가도 못하게 갇혔다라는 것 자체는 공포죠. 그냥 생기는 사고에 비해서 훨씬 힘들다라고 느끼고 자기의 생명에 위협이 생겼다라고 인식할 만한 상황이라고 보는 거죠. 윤 씨는 회사에 사과와 승강기 수리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아모레퍼시픽 측은 건물 관리업체인 S1에 S1은 청소 하청업체에 책임을 넘겼습니다. 결국 사과도 보상도 전혀 없었습니다. 심지어 관리업체 S1은 윤 씨를 나이롱 환자 취급했습니다. 지금 받으시는 치료는 좀 제가 보기에도 좀 강한 것 같고 보험사에서는 저보다 더 독하겠죠. 이 정도면 그냥 병원이 아니고 그냥 뭐 초콜릿이나 이런 선물 드리고 그냥 끝내는 게 가장 커요. 결국 윤 씨는 다른 건물로 보내졌고 입원이 길어지자 거기서도 계약이 만료돼 사실상 해고됐습니다. 업체 측은 산재 신청을 하라고 안내했지만 이것도 말뿐이었습니다. 산재 신청을 위해 사고 당시 CCTV를 요구했더니 S1은 오래전이라 CCTV가 삭제됐다며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정직원이 2분에서 3분 갇혔을 때는 반응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본사 직원들이 잠깐이라도 쓰고 이러면은 긴장 풀려고 초콜릿을 준다던가 좀 시간이 좀 된 사람들은 꽃다발을 줘서 좀 위로를 했었습니다. 이에 대해 S1은 비정규직을 차별한 적도 없고 자신들의 승강기 관리 책임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아모레퍼시픽 측에도 승강기 사고가 왜 잦은지, 사고나 보상은 왜 없는지 등을 물었는데 추상적 답변만 내놨습니다. 불미스러운 사고로 불편을 겪으신 미화 협력사 직원분께 위로의 말씀을 전달해 드리고요. 앞으로도 협력사 직원분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업무를 진행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소통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하청업체에 책임을 떠넘기고 약자들의 피해에 눈을 감는 기업, 너무나 익숙해 새로울 게 없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이 관리 책임이 있는 건 맞겠습니다만 직접적으로 그 엘리베이터 자체 운영을 관리하는 회사는 아마 따로 있을 겁니다. 아모레 같은 경우에는 그 S1에다가 그 부분을 갖다가 이제 떠넘기겠죠. 관리 책임에 관해서 아웃소싱을 준 것이고 그건 나의 책임이 없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비껴나가려고. 윤 씨의 사고 이후 수리했다던 엘리베이터에선 지난 1월 1일 또다시 갇힘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MBC 뉴스 지은수입니다. 새벽 시간 신호를 무시하고 질주하는 차량을 경찰이 추격 끝에 붙잡았습니다. 태국 출신의 불법 체류자들이었는데 차 안에서 대량의 필로폰이 발견됐습니다. 손은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자정을 넘긴 시각 흰색 외제 차량에 경찰차가 다가가자 갑자기 이 차량이 급히 방향을 돌립니다. 신호도 무시하고 내달리다가 순찰차가 차량 옆에 멈추자 다시 속도를 올리며 달아납니다. 2km 넘게 경찰의 추격이 계속되자 갑자기 고속도로 나들목 앞 갓길에 멈춰섭니다. 차에서 내린 운전자는 다급하게 달아나고 경찰이 다시 쫓아갑니다. 경찰에 붙잡힌 차량 운전자와 동승자는 태국 국적의 20, 30대 불법 체류자였습니다. 또 다른 탑승자 한 명은 달아났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차량을 수색했더니 봉투에서 휜 가루와 흡입기 등이 발견됐습니다. 휜 가루의 정체는 필로폰 40g, 1,300명이 투입할 수 있는 양이었습니다. 금액으로는 1억 원어치에 달합니다. 경찰은 이들이 마약 판매책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어떤 경로로 필로폰을 갖게 됐는지 추궁하고 있습니다. 자기 혼자 있으면 뭐 0.몇 g씩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중간에 이제 배달을 한 사람이든지 아들이 판매책이 하나 있겠죠. 외국인 불법이니까 없고 이제 뭐 수사를. 경찰은 이 태국 남성 2명에 대해 마약류 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달아난 또 다른 태국 남성을 쫓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손은민입니다. 국내 유명 식품업체가 판매하는 국내산 건미역이 중국산 미역으로 만들어졌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무려 10년 동안이나 이 같은 일이 이어져 왔다고 하는데요. 해경이 이 업체에 미역을 납품한 하청업체를 압수수색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조희원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국내의 한 유명 식품업체에서 팔고 있는 건미역입니다. 제품 포장지에는 큰 글씨로 100% 국산으로 쓰여 있습니다. 이 식품업체에 미역을 납품해온 업체는 모두 3곳. 그런데 이 가운데 한 업체가 중국산 미역을 뒤섞어 팔아넘겼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发到了韩国，就是从中国到韩国。 건미역을 만들 때는 2차례 가공을 거칩니다. 1차로 미역을 채취해 세척하고 삶은 뒤
소금에 절이는 과정은 국내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해당 업체는 이렇게 1차 가공한 미역의 잎과 줄기를 분리하는 2차 가공을 하겠다며 중국으로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중국에서 분리한 미역 줄기를 현지에 팔아버리고 그 무게만큼 중국산 미역잎을 섞어 넣었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 납품업체는 현지에서 중국산 미역을 대량으로 사들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산지 공장에가 제조자가 주식회사 그리고 이제 20kg씩 그 PP마대로 포장이 돼 있고 그래서 이제 깜짝 놀랐죠. 이상하다. 왜 여기가 중국 현지의 미역 판매상은 이 한국 납품업체가 10년 전부터 중국산 미역을 구입해 한국으로 들여갔다고 밝혔습니다. 多少吨？哎呦，它不少吧，很多。那是什么时候？好多年的。好多年。多年。从12年是13年开始。 이렇게 사들인 중국산 미역은 무려 3,000톤, 시가 50억 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특히 중국산 미역을 신선하게 보이려고 약품 처리까지 했다는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MBC 취재에 해당 업체는 중국산 미역을 섞어 납품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우리들은 중국이라고 국자도 모르요. 유언비어다. 그렇죠. 만약에 그런 걸 했다면 바로 우리들은 이sem이 죽는 거예요. 해경은 납품업체를 압수수색하고 원산지 표기 위반과 밀수 등 7개 혐의를 적용해 업체 대표 등을 검찰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또 이 물품을 넘겨받아 시중에 판매해온 대형 식품업체 역시 원산지 표기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식품업체 측은 자체 품질 검사에선 이상한 점을 발견하지 못했다며 수사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그동안 코로나19로 국경을 완전히 봉쇄해서 내부 상황이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던 북한. 최근 북한의 국경 지역 상황이 중국 네티즌에 의해서 공개됐습니다. 장마당이 북적이고 기차가 오가는 등 경제 활동과 이동이 어느 정도 허용된 모습이었습니다. 보도에 손영 기자입니다. 북중 접경 지역에 위치한 양강도 해산시. 길가에 상점이 늘어선 장마당 거리. 두터운 겨울옷을 입은 인파들이 발 디딜 틈 없을 정도로 북적입니다. 가게 주인은 도끼로 생고기를 토막내고 얼린 생선을 저울에 올리며 손님과 흥정을 합니다. 한겨울인데도 토마토, 고추 같은 각종 야채가 보이고 한 여성은 고구마를 판다는 종이를 들고 손님을 끕니다. 다만 등에 업힌 어린아기부터 학생들까지 대부분 마스크를 쓰고 있었습니다. 마스크 착용을 제외하면 코로나19 사태 이전과 크게 달라진 게 없어 보일 정도입니다. 콩비지밥을 파는 노점 앞, 어린 여자아이가 김 한 장을 입에 넣더니 기분이 좋은지 춤을 춥니다. 편의 부속 자재 상점, 개고기를 파는 단고기집 같은 간판들도 눈에 띕니다. 이 영상들은 중국인으로 추정되는 한 젊은 남성이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망원 렌즈를 이용해 촬영한 뒤 중국 사이트에 올렸습니다. 3분 정도 분량의 영상 70여 개로 200분 가까이 됩니다. 各位尊敬的网友，大家好，今天是大年初二，我现在中朝边境，对面是朝鲜的会山市市区。今天咱们拍点啥呢？拍拍中国跟朝鲜大年初二的对比。 영상 속 북한 주민들은 통행이 비교적 자유로워 보였습니다. 장마당 근처에는 소달구지나 수레를 이용해 물건들을 나르는 사람들의 발길이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수십 명이 한꺼번에 트럭 짐칸에 타고 이동하는 모습도 포착됐고 해주 문성간 여객 열차도 운행 중입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민간인이 국경 근처에 접근했다가 사살당했다. 장마당도 국가가 통제하려 한다는 그동안 일부 내외신 보도와는 다소 다른 분위기입니다. 공식적으로는 막지만 비공식적으로는 밀무역이나 여러 형태의 북한 당국이 묵인 속에서 점차 국경 분위기 자체를 유연하게 관리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길거리에서 땔감이나 연탄을 직접 만들고 가정집에서 태양열 패널을 설치해 전기를 만드는 등 전력난은 여전해 보였습니다. MBC 뉴스 손령입니다. 해리 왕자의 부인 메건 마클이 인종차별을 당해 왕실을 떠났다는 인터뷰의 파문이 갈수록 확산되고 있습니다. 영국 내에선 세대 간의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왕실 제도를 개혁해야 한다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정원 기자입니다. 첫아들 아치를 임신했을 당시 인종차별을 당했다는 메건 마클 왕자비의 폭로는 충격적이었습니다.
concerns and conversations about how dark his skin might be when he's born. 침묵을 지키던 왕실은 비상회의까지 소집한 뒤 방송 40시간 만에 입장을 내놨습니다.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은 인종 관련 문제가 걱정스럽고 매우 심각하게 다뤄질 것이라면서도 가족 내부에서 사적으로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국 내 반응은 세대별로 엇갈렸습니다. 65살 이상 노령층에서 해리 부부 지지는 9%에 불과하고 왕실에 더 공감한다는 비율이 절반을 넘었지만 18살에서 24살 사이 젊은 층에선 왕자 부부 측에 더 공감한다는 답변이 48%로 왕실 쪽보다 3배 이상 높았습니다. They don't want to be in the public light. Stop promoting yourself. Do you know what I mean? It's just ridiculous. I completely understand that her and Harry would want to be away from far away as that from possible, especially with Diana and stuff. 미국 백악관도 언급할 정도로 상황은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습니다. For anyone to come forward and speak about their own struggles with mental health and tell their own personal story, that takes courage. 전 세계적으로 5천만 명이 시청했을 정도로 전례 없는 관심을 끌면서 100억 원을 투자한 미국 CBS는 재방송까지 내보낼 예정입니다. 세금으로 운영되는 영국 왕실의 전 근대적인 면모가 드러나면서 왕실 폐지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정원입니다. 등교 수업이 재개되긴 했지만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여전히 수업의 절반은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고 이로 인한 후유증이 적지 않습니다. 조사 결과 하루 10시간씩 게임에 빠지거나 초등학생이 한글조차 읽지 못하는 등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특히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에게 이런 문제가 집중이 되고 있지만 아무런 실태 조사나 보완책 없이 학사 과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준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코로나 1년을 지나면서 12살 초등생 A군의 일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학교에 나가지도 친구들을 만나지도 못하게 되자 남은 건 게임뿐. 온라인 수업 중에도 수업 동영상을 작게 띄워놓고 하루 10시간씩 게임을 합니다. 처음에는 1시간 하던데 2시간, 3시간 해서 지금 8시간도 하고 10시간도 하고 막. 그래서 게임이 근데 문제가 한번 빠지면 잘 빠져나오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어린이들이니까 더 의지가 약해서. 온라인 수업을 위해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갖게 된 아이들은 게임과 유튜브에 빠졌습니다. 코로나로 학교에 가지 못하게 된 지난해 10대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스마트폰 등으로 하루 평균 3시간 이상 논다는 답은 46.2%로 코로나 이전에 비해 30%포인트 넘게 급증했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는 부모의 경제력에 따라 달랐습니다. 디지털 기기를 학습 위해 목적으로 4시간 이상 쓴다는 답은 경제력이 상인 아이들은 16%대였던 반면 경제력 하인 가정에선 41%가 넘었습니다. 좀 빈곤 가정 아이들이나 조성 가정들 같은 경우에는 집에서 아이들이 온라인 학습을 하는 것들을 좀 이렇게 돌봐줄 수 있는 그런 보호 체계가 아무래도 부족하다 보니까 좀 노출될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는 거죠. 학교의 공백은 결국 학습 결손이라는 또 다른 문제를 만들었습니다. 할머니와 함께 사는 초등학생 B양은 온라인 수업 1년을 거치면서 성적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뭐 물어보면 할머니 뭐 이거 이렇게 이제 할머니도 모른다 나 어떻게 하냐 이모한테 좀 말해봐 저 해봐 그러고. 온라인 수업이 어려워도 궁금한 게 생겨도 선생님께 질문할 수 없다 보니 학원 많이 다니는 친구들이 부러울 뿐입니다. 그냥 영상만 슬쩍슬쩍 보다가 넘어갔지 제대로 그 배운 거 없어요. 이런 점이 부족해서 중학교 가면 어떡하지? 중학교 가면 이거 모르면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작년 과정을 다 따라가지 못한 채 상급 학년이 됐다는 아이들도 있고 다 끝내지 못하고 올라온 그 과목도 있어요? 네, 수학이랑 그리고 국어도 좀 못했고요. 영어도 등등등 막 다 거의 다 못했어요. 그럼 작년 과정 중에 학교 과정 중에 다 이해 못한 게 한 몇 % 정도 돼요? 한 30, 40? 수학은 50% 못했고. 부모의 보살핌이 부족한 취약 가정에선 한글도 모르는 채 2, 3학년이 된 아이들도 있습니다. 한글 받아쓰기 전혀 안 되고 있는 상태예요. 더군다나 뭐 연필 잡는 법 아니면 그냥 그대로 앉아 있는 법, 앉아서 학습하는 법을 전혀 모르고 있어요.
온라인 수업으로 인한 학습 공백은 누구에게나 예외가 아니지만 그 극복 여부는 경제력에 따라 달랐습니다. 코로나가 덮친 지난해 전체 사교육비 총액은 전년에 비해 11.8% 줄었지만 1인당 사교육비는 월 43만 4천 원으로 오히려 늘었습니다. 여유 있는 가정은 사교육비를 늘렸다는 얘기입니다. 수업적인 면에서 제대로 교과 진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한 과목이라도 더 시켜서 좀 그때면은 경제적으로 이렇게 부담하실 비용이 얼마나 더 드나요? 100만 원 가까이 수업료의 지출을. 한 교육청 조사 결과 2019년 두터웠던 성적 중위권이 지난해엔 무너져 상위권과 하위권이 크게 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이전에 배운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새로운 거를 학습하는 거거든요. 이전에 결손이 생기면 새로운 학습도 어려워져요. 전문가들은 개학을 했다고 아무 일 없었듯 진도를 나갈 게 아니라 학생들의 학습 결손을 정확히 파악해 보완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MBC 뉴스 이준범입니다. 네, 이어서 오늘 이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의혹이 일파만파 번지고 있죠. 이런 와중에 LH 직원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의 경솔한 발언이 분노에 기름을 붓고 있습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 어차피 한두 달만 지나면 사람들 기억에서 잊혀진다는 문장으로 시작됩니다. 열심히 차명으로 투기하면서 정년까지 꿀 빨면서 다니겠다. 투기가 우리 회사만의 혜택이자 복지라는 황당한 말을 늘어놓는가 하면 부러우면 우리 회사로 이직하라. 공부 못해서 못 와놓고 꼬투리 하나 잡았다고 조리돌림하는 모습이 혐오스럽다고 표현합니다. 이 글이 올라온 곳은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로 해당 회사 이메일 계정으로 인증을 받아야 가입과 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글쓴이의 직장명으로 볼 때 LH 직원으로 추정됩니다. 직장명이 LH인 또 다른 직원은 LH 직원들이라고 부동산 투자하지 말란 법 있냐며 적반하장의 태도까지 보였습니다. LH 직원들끼리 공유한 것으로 보이는 메신저 내용도 공개됐는데요. 투기 의혹에 분노해 LH 본사 앞에서 항의 집회를 연 시민들을 향해서 28층이라 하나도 안 들린다며 조롱하고 불법 투기로 해고당해도 땅 수익이 평생 월급보다 더 많다며 비아냥거립니다. 최소한의 윤리의식이나 현실 공감 능력마저 의심케 하는 발언에 LH를 향한 사회적 공분은 갈수록 커지는 양상입니다. 내부 정보를 이용해 손쉽게 투기하려고 한다며 LH로의 이직을 문의하거나 회사 명이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한국투기주택공사로 바뀐다던데 사실이냐며 조롱하는 글까지 등장했습니다. 일부 모렴치한 글들은 LH 직원들 사이에서도 비판을 받고 있고 일부 직원들은 퇴사자들이 쓴 글이라며 해명에 나섰습니다. 온라인과 SNS를 통해 진위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글들까지 하루가 멀다 하고 본물 터지듯 쏟아지면서 LH 투기 의혹과 망언이 촉발시킨 여론의 공분은 좀처럼 사그라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이 뉴스였습니다. 네, 동일본 대지진 참사가 내일로 꼭 10년입니다. 규모 9.0의 강진에 20m 넘는 쓰나미가 일본 동쪽을 강타하면서 18,000명 넘게 숨졌고 후쿠시마의 원자력 발전소까지 폭발했습니다. 이 대재앙을 겪은 후쿠시마는 지난 10년 동안 얼마나 살아났을까요? 먼저 고현승 특파원이 생명체가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귀한 곤란 지역을 취재했습니다. 이곳은 후쿠시마현 후타바마치의 바닷가로 과거 해수욕장이었던 곳입니다. 이곳에서는 직접 후쿠시마 제1원전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주변은 지금도 10년 전 쓰나미가 닥쳤던 모습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방파제 구조물은 모래에 파묻혔고 휴게소는 흉물로 방치돼 있습니다. 한때 번성했을 항구를 낀 마을은
허허벌판 잡초밭이 됐습니다. 안쪽으로 들어가자 비석들이 무더기로 쌓여 있습니다. 쓰러지고 망가진 수천 개의 묘비들이 마치 거대한 유적 발굴 현장을 연상시킵니다. 불상과 석탑을 보니 절이 있던 자리인데 위탁받은 가족 납골묘들은 아무도 돌보지 않은 지 오래입니다. 지금도 정비 중인 제 방에 줄지어 있는 1년 번호를 붙인 검은 자루들. 방사능 오염 지역의 지표면을 5cm 정도 걷어낸 오염토가 담겨 있습니다. 이런 제염 작업은 10년째 계속되고 있지만 피해가 컸던 원전 인근 지역들은 여전히 방사선 수치가 높아 사람이 살 수 없는 땅, 이른바 귀환 곤란 구역입니다. 귀환 곤란 구역에 직접 들어가 봤습니다. 제일 먼저 보이는 건 장시간 정차를 삼가달라는 주의 표지판. 방사선 수치를 재봤습니다. 시간당 1.55 마이크로시버트, 기준치의 7배입니다. 도로변 주택 앞에 방사선 계측기가 보입니다. 3.15 마이크로시버트, 방사선량이 2배로 높아졌습니다. 마당 안까지 들어가 측정기로 쟀더니 무려 4.73, 기준치의 20배가 넘는 방사선이 검출됐습니다. 10년째 입구가 철책으로 막혀있는 마을. 중학교 역시 원전 폭발로 긴급 피난 지시가 내려졌던 10년 전 그대로입니다. 교무실 칠판에 빼곡이 적혀있는 2011년 3월 학사 일정을 보니 공교롭게도 대지진이 발생한 3월 11일이 졸업식이었습니다. 귀환이 가능한 지역은 괜찮을까? 후쿠시마 원전이 위치한 후타바 마치의 후타바역 앞입니다. 방사능 제거 작업을 마쳐 귀환 곤란 구역에서는 해제됐지만 이렇게 역 바로 앞에 있는 마을의 주택들도 여전히 빈집인 채로 방치돼 있습니다. 무너진 담장한 집 내부엔 버려둔 가재도구들이 그대로입니다. 역 주변 거리, 식품점은 셔터가 너덜너덜하고 약국에는 먼지를 뒤집어 쓴 집기들이 뒤엉켜 있습니다. 주유소도 미용실도 10년째 휴업입니다. いわば水道とかそういうものが全然できてないので、いつでも来いよというふうななってもおそらく戻ってこないだろうというふうに思います。 실제로 현재 후타바 마치에 사는 주민은 0명. 10년 전 대피한 7,000명 중 아무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피난 지시가 내려진 후쿠시마 주민 8만 8천 명 가운데 고향에 돌아온 사람은 14,000여 명, 16%에 불과합니다. 年寄りばっかりほとんど。若い人一とかはほとんど0に近いんじゃないですか。若いって言ったって60過ぎぐらいの人たちが集まって 아직도 피난 생활을 하는 주민은 2만여 명. 62살 하라 씨는 10년 사이 집을 4번이나 옮기며 떠돌았습니다. 茨城の坂東市ですね。約1年ぐらい。でこっちの仮設に3年、ここ4年。 자녀들은 대도시로 떠났고 이웃들도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今でも連絡は取り合ってますんで、でもやっぱり昔の元のようにね、部落が戻るっていうことはもう不可能なんでね。 고향에 돌아와도 예전 삶으로 돌아갈 순 없습니다. 4년 전 다시 문을 연 나미에 마치 우케도항. 새벽 조업에서 제철인 뱅어를 한가득 잡아 돌아온 어부는 가족들과 둘러앉아 이물질을 골라냅니다. 후쿠시마현의 지난해 어획량은 4,500톤. 대지진 이전에 17%밖에 안 되는데 그나마 후쿠시마산 딱지가 붙어 제값을 못 받습니다. 何が変わっててとりあえずは値段だな。やっぱり福島県となればね、確かに安い、すべて。 산에서 나는 전복이라며 비싼 값에 팔리던 후쿠시마산 표고버섯도 가격이 폭락했고 농가도 10분의 1로 줄었습니다. 値段は他県の花と比べたらばもう半値から3分の1ぐらいかな。福島ものになったらば。 피폭으로 폐기 대상이 된 소 300여 마리를 차마 살처분하지 못한 목장주는 탈원전 운동가로 변신했습니다. 国に対する抗議活動としてこの売れない被爆した牛を寿命来るまでこの全部の牛を飼い続けると。 10년간 복구에 420조 원이나 투입했지만 주민들이 돌아오지 않자 일본 정부는 계획을 바꿨습니다. 주택지 등 일부 거점 지역만 재염을 하고 산지 등은 보류했습니다. 放射能がみんな消えるのにはだいたい300年かかると。
それだったらばやっぱりこの少なくても100年のね100年の責任は持たなきゃならないやろと。 원전에서 20km 떨어진 대규모 축구단지 제2빌리지. 도쿄올림픽을 지진 피해 부흥의 상징으로 내세운 일본 정부는 사고 수습의 거점이었던 이곳을 성화 봉송 출발지로 정했습니다. 被災地の方々の絶え間ないご努力によって復興は着実に進展をしています。 말 그대로 부흥은 잘 되고 있을까? それは私たちは考えられない。復興もまだしてないし、それでなんでオリンピックで復興を上げたのかな。 후쿠시마에서 MBC 뉴스 고현승입니다. 서울시장 판세가 출렁이면서 여야 후보들의 공수가 조금 바뀌는 양상입니다. 민주당 박영선 후보는 오세훈, 안철수 두 후보 모두 서울을 이용하는 후보라고 싸잡아 비판했습니다. 오세훈, 안철수 후보는 박 후보를 협공하면서도 단일화를 앞두고 서로를 견제했습니다. 조명아 기자입니다. 상대 후보에 대해선 말을 아껴오던 민주당 박영선 후보의 공세 수위가 높아졌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에 대해선 지난 10년간 갈짓자 행보를 했다고 꼬집었고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에 대해서도 10년 전 아이들 밥그릇 차별하다 불명예 퇴진한 후보라며 싸잡아 비판했습니다. 서울만을 위해서 준비한 후보냐, 서울을 정치적으로 이용해서 나온 후보냐, 명확한 구도죠. 특히 오세훈 후보에 대해선 박 후보 측 대변인인 고민정 의원이 당선되면 곧바로 재건축을 풀겠다는 오 후보 공약이 부동산 투기 광풍을 조장한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오세훈 후보는 10년 전 제기된 부동산 투기 의혹에 이어 박 후보 측이 또 한 번 흑색 선전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고 박원순 전 시장 성추행 사건 당시 피해자를 피해 호소인으로 부른 박 후보 측 선거 캠프 인사부터 정리하라고 반격했습니다. 피해 여성의 입장에서는 밤잠을 못 이룰 그런 잔인한 용어를 쓴 분들에 대한 응징이 사회적으로 저는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박 후보에 대한 오 후보의 공세에 대해 안철수 후보는 맞장구를 치면서도 단일화 경쟁 상대인 오 후보에 대해서도 당선이 불안한 후보라고 견제구를 날렸습니다. 확실히 이길 수 있는 후보와 그리고 그런 것이 가능성이 불안한 후보와 누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단일화 실무 협상에서도 오 후보 측은 토론 일정부터 잡자고 하는 반면 안 후보 측은 여론조사 논의가 먼저라고 맞서는 등 팽팽한 신경전을 이어갔습니다. MBC 뉴스 조명아입니다. 정치적 참견 시점, 오늘도 정치팀 김재영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 볼까요? 네. 투기엄벌 또 나선 윤석열 제3지대 성공 모태인데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오늘 또 언론 인터뷰를 했어요. 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주 공직 사퇴를 앞두고 그랬던 것처럼 오늘도 언론 인터뷰로 정치적인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땅 투기 사건 관련인데요. 네. 국가발전 원동력은 공정한 경쟁인데 이런 일이 드러났을 때 네 편 내 편 가리지 않고 엄벌되는 걸 만천하에 보여줘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자, 며칠 전에도 이제 비슷한 내용으로 인터뷰를 했는데 사실상 뭐 정치 행보로 봐야겠죠. 네, 정치권은 일단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이에 대한 반응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선 여당은 검찰의 정치적 독립을 주장하던 윤 전 총장이 직을 던지자마자 정치에 뛰어들었다며 질타를 쏟아내고 있는데요. 네. 오늘은 정세균 총리가 날을 세웠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네. 검찰총장직을 내던지고 정치에 뛰어드는 것은 검찰의 불행이자 나라의 불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참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일 거다 이렇게 보죠. 자, 이제 최근에 이제 일부 여론조사에서 윤 전 총장 지지율이 이제 급상승을 했는데 정치권에서는 이거를 좀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죠? 일단 여권을 중심으로는 일시적인 바람일 뿐이다라고 평가절하하는 분위기인데요. 이낙연 선대위원장과 이재명 경기지사의 말을 차례로 들어보시죠. 네. 국민의 마음은 늘 움직이는 것이지요. 그렇게 매일매일의 등락에 대해서 그때마다 논평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 지지율이라고 하는 게 바람 같은 것이어서 뭐 언제 또 갈지 모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뭐 어떤 일을 하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무태 정치 하지 마시고 잘하기 경쟁 같은 좀 미래지향적인 정치를 해주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윤 전 총장도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처럼 검증이 시작되면 한 방에 훅 갈 수 있다. 또 찻잔속 태풍이다라고 말은 하고 있는데 내심 긴장하는 모습도 엿보이는 상황입니다. 반면에 야권은 일단 뭐 윤 전 총장 사퇴에 반기는 분위기인데 속내를 보면 또 꼭 그렇지도 않을 것 같아요. 예, 이른바 김종인 위원장의 별의 순간을 잡았다며 윤 전 총장의 공직 사퇴를 환영했던 야권의 분위기가 최근 미묘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윤 전 총장이 제3지대에서 정계 개편을 시도하게 되면 국민의힘이 분열될 수도 있다는 분석 때문인데요. 이른바 러브콜과 견제구가 동시에 나오고 있는 이유입니다. 오늘 국민의힘 지도부 발언 들어보시죠. 네. 지금 실질적으로 윤석열 총장이 지금 정치적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자기의 진로를 가겠다고는 생각을 안 한 것 같아요. 과거에 제3지대론을 얘기를 많이 했지만 제3지대론을 가지고 성공한 예가 없어요. 제3지대로는 어렵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으로 들어와라. 뭐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또 그게 그렇게 간단하지도 않습니다. 당내 인사들이 모두 윤 전 총장을 반기는 건 아니기 때문인데요. 다른 지도부의 얘기도 들어보시죠. 네. 문재인 정권의 폭정, 법치주의 파괴를 비판하고 이것을 막아내야 한다는 점에서는 저들 국민의힘과 방향이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당 일각에서 박근혜, 이명박 정권 때 있었던 일을 적폐청산이라 그래서 무리한 수사를 한 점에 대한 비판을 아주 강하게 하는 분도 계시고 이러기 때문에 당내 반발이 있다 이런 얘기네요. 없지는 않습니다. 예, 반대로 윤 전 총장 입장에서도 국민의힘에 들어가기로 결정하기가 쉽지만은 않은 상황입니다. 네. 중도층의 지지를 잃을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 추측과 평가만 무성을 한데 당장 뭐 윤 전 총장이 그 대외적인 행동을 하지는 않겠죠. 예, 오늘 윤 전 총장은 변호사를 통해서 3, 4월 중에는 특별한 활동에 나설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네. 여권에서 자기 정치에 검찰을 이용했다는 비판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굳이 대권 행보를 서두를 필요는 없다고 판단한 걸로 보입니다. 자, 자기 정치를 위한 사퇴였는지 아니면 검찰 독립을 지켜내기 위한 결단이었는지 결국 그의 행보가 답을 줄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재영 기자였습니다. 출밤 스포츠 뉴스입니다. 이번 달 A매치 기간에 축구 한일전이 성사됐습니다. 절정의 기량을 뽐내고 있는 손흥민 선수는 대표팀에 합류할 수 있을까요? 송기성 기자입니다. 안정환의 탈의 세리머니, 박지성의 산책 세리머니, 기성용의 세리머니 논란까지 언제나 뜨거웠던 축구 한일전이 오랜만에 팬들을 찾아옵니다. 오는 25일 장소는 일본 요코하마입니다. 특히 한일전 친선 경기는 무려 10년 만입니다. 코로나19로 평가전을 잡기 쉽지 않은 상황에서 6월 월드컵 2차 예선을 앞두고 전력 점검이 필요했던 벤투호가 일본의 제안을 전격 수용한 겁니다. 베스트 멤버 구성을 위해 해외파도 모두 소집하기로 했습니다. 관건은 자가격리입니다. 피파 규정상 5일 이상 자가격리를 해야 하는 경우 소속팀이 차출을 거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프리미어리그의 경우 귀국 시 코로나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으면 자가격리를 면제하고 있는 만큼 손흥민의 일본 현지 합류도 불가능하지는 않을 거란 전망입니다. 영국 잉글랜드 대표팀이 면제를 받았던 전례도 있고 좀 자세한 것들을 확인하고 있고요. 가능성이 아예 없진 않은 것 같습니다. K리그 선수들의 경우 귀국 후 일주일간은 파주 트레이닝 센터에서 집단 격리하고 나머지 7일은 소속팀에 복귀해 경기에 출전할 수 있도록 정부와 협의를 마쳤다고 협회는 밝혔습니다. MBC 뉴스 송기성입니다. 3라운드까지 진행된 올 시즌 K리그에서 최고의 히트 상품으로 떠오른 선수가 있습니다. 올 시즌 스타 군단 울산으로 이적해 벌써 팀의 중심으로 우뚝 선 이동준 선수를 이명진 기자가 만났습니다. 이동준의 3경기 활약상은 강렬함 그 자체입니다. 역대급 원더골이 될 뻔한 이 장면부터 골 중에 제일 정말 멋있었던 골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많이 아쉽고요.
골키퍼와 수비수 모두를 속인 노룩 어시스트. 민성이 형이 달라고 엄청 소리를 치는 게 들려서 그냥 소리만 듣고 쳤던 것 같아요. 개막전에서의 감각적인 칩슛 등 수많은 명장면을 만들어냈습니다. 수아레즈 선수라든지 레반도프스키라든지 영상을 좀 많이 돌려봤던 것 같아요. 틈만 나면 용수철처럼 튀어나가 상대를 당황시키는 전방 압박과 상대 수비수를 압도하는 엄청난 스피드는 단숨에 축구 팬들을 매료시켰습니다. 이런 폭발적인 움직임은 기록에서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K리그 대표 스프린터인 팀 동료 김인성과 둘 다 선발로 나온 두 경기를 비교해도 전력 질주가 한 경기 평균 8번이나 더 많고 순간 최고 속도도 더 빠릅니다. 상대 수비수들이 부담을 느끼는 게 좀 사실일 것 같아요. 경기를 대표팀에서 봤으면은 하나의 좋은 옵션도 아닐까라는. 지난해 23세 아시아 챔피언십에서 김학범호의 공격 천병으로 우승을 이끌어 도쿄 올림픽에서도 기대를 모으고 있는 이동준. 울산 이적 3경기 만에 K리그 최고의 스타로 떠오르며 국내 그라운드를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명진입니다. 올 시즌이 이렇게 되리라고 누가 생각했을까요? 바로 배구 여제 김연경 선수의 이야기인데요. 고군분투에도 불구하고 이젠 정규리그 우승도 힘들어졌습니다. 이명루 기자입니다. 화려한 국내 복귀와 함께 꽃길만 있을 거라 생각됐습니다. 개인적인 목표 잡은 게 없습니다. 사실 잡은 게 없고요. 근데 팀적으로 통합 우승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러나 예상치 못한 일들이 계속됐습니다. 팀 내 불화설에 이재영, 이다영 자매의 학교 폭력 폭로까지 흥국생명도 끝없이 추락했습니다. 그래도 김연경은 포기하지 않고 팀을 추스렀고 2경기를 남기고 1위를 탈환했습니다. 선수들도 분위기 자체가 이제 좀 할 수 있다, 좀 해보자 약간 이런 분위기여가지고 플레이오프나 뭐 챔피언 결정전 그거를 지금 준비를 하면서 지금 한 경기 한 경기 치르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혼자서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우승을 위해 반드시 잡아야 했던 어제 경기. 허벅지 통증을 참고 혼신의 힘을 다했지만 2세트부터 계속된 범실에 작전 타임에도 긴 침묵만 흘렀습니다. 경기를 이기고 지고가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자기 거 하나도 못해. 지금 10분의 1도 못하면 무슨 경기라니. 의기소침한 후배들을 한 명 한 명 격려해가며 4세트를 듀스까지 가져갔지만 결정적인 공격이 막히면서 네트를 움켜쥐며 안타까워한 김연경. 호화군단이란 질투를 받아오던 흥국생명도 무관의 불명예를 걱정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MBC 뉴스 이명노입니다. 동풍이 먼지를 모두 밀어내기에는 역부족입니다. 현재 농도를 보시면 밤이 될수록 특히 서쪽 해안가를 중심으로 먼지가 가득 몰리고 있는 모습인데요. 서울 강서구가 100마이크로그램을 넘어섰고 태안도 85마이크로그램으로 매우 나쁨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천에는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밤사이 그 밖의 서쪽 내륙 지방에서는 또다시 먼지가 쌓이겠고요. 내일은 공기질이 더 악화되겠는데요. 이에 따라 수도권 지방에는 올 들어 2번째로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도 발령됐습니다. 내일 봄비 소식이 있긴 합니다만 비구름이 서울 등 중북부 지방까지 닿지는 못합니다. 비는 내일 밤 제주와 전남을 시작으로 모레는 충청도에도 내리겠고요. 제주도에는 최고 60mm, 남해안 지방 10에서 40mm가 흠뻑 내리겠습니다. 그 밖에 충청과 남부 내륙에도 5에서 10mm가량의 비가 예상됩니다. 내일 서해안과 내륙 곳곳에서는 또다시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과 대전 2도, 대구 1도가 되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서울 15도, 광주 1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다가오는 주말에는 전국의 하늘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3월 10일 뉴스데스크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